이번 대책은 종합 대책이죠. 예. 그 입법 대책하고 공급 대책을 같이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을 총 종합했는데 우선 이제 공급 대책은 그 시장에서 많은 이제 논쟁이 있죠. 특히 공공용 재건축 관련해서는 논쟁이 더 되고 있고 또 공공용지에 대해서 또 이러저러한 또 의견들이 있죠.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세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하고 양도세가 이제 과중됐죠. 그래서 보유하는 거에 따른 비용을 이제 더 들이게 했습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게 이제 주거용 주택이라는 게 의식주의 주 아닙니까? 국가나 공동체는 의식주, 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공의 목적을 또 실현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고 우리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주택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게 무척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죠. 우선 뭐 다주택의 문제인데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가 300만 가구 정도 돼요. 우리 전체 가구가 그 대체로 한 1,700만 가구 돼서 이분들이 전체 가구의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보유 주택에서는 전체 주택의 6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그만큼 또 역으로 많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그 소수의 다주택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의 다주택자가 가지고 계시는 주택이 61%에 해당하면은 집 없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더 가속화되고 지속된다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제 보유 단계하고 또 매도 단계에서 그 세제를 좀 강화시켰죠. 보유 단계는 종부세를 올린 거고 이제 매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하는 게 있죠. 이번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취득세를 정상화시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지역에서의 2가구 그리고 또 3가구에 대해서 취득세를 8% 그리고 12%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입 단계에서 과세가 강화된 건데 조세저항은 없습니다.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 주택의 취득세율이 8%,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 이제 12%가 됩니다. 이를테면 강남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이제 3주택으로 4주택으로 5주택제로다가 삽니다. 사면은 시가로 이게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은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3주택, 4주택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다 이제 거래 비용하고 등기 다른 수수료 다 하면은 15% 이상, 15% 정도 다 되겠죠. 그럼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1억 5천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 이내에 팔면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시키게 돼 있죠. 70%까지 중과를 하고 2년 이내에 팔면은 60%까지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주택이나 다섯 번째 주택에서 자기가 1, 2, 3, 4, 5, 5번째 주택에서 동시에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전세를 안고 산 집이고 그게 투자의 목적으로 산 집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15% 정도의 거래 비용, 초기에 진입 단계 비용을 들이고 1년, 2년 내에 그런 12%, 15%, 2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금방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그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거, 주거용 주택을 사는 거는 어렵다. 이번 그 취득세율 증가에 따라서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 대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조세 저항이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앞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세정은 아직 발생을 하질 않아요. 자기가 사야지 낼 때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이 다른 그 주요국의 대도시에서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한 10% 정도까지 되고 일찍부터 이 조세가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죠. 그게 이제 그런 국제적인 대도시죠. 외국인들이 주택을 많이 삽니다. 그럴 경우 이 진입 단계에서부터 취득세율에 중과를 하지 않으면은 그 자국민의 주택 보유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요번에도 싱가포르를 많이 벤치마킹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공급 동시에 서울과 서울의 일적한 지역에 이제 주택 공급을 상당히 하는 계획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또 청년 이런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그 금융 지원이 이게 같이 제시됐어요. 아마 제가 얘기한 기회에는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내년 6월 1일서부터 이번에 통과시킨 법이 내년 6월 1일서부터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발동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매물을 내놓으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주택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그 주택이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또 이제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도 조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상당한 재력을 가진 다주택자가 추가 매수 든 게 스톱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보유세나 양도세 중과 등에 따라서 더 이상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따른 수익보다는 여기에 내놓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시게 되고 그건 이제 매물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주택자가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이제 무주택자가 좀 숨을 고르면서 그 이러저러한 정부 지원의 금융 지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선은 그 대책 발표 이후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주간 단위로 그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를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8월 4일 거를 8월 10일 날 발표한 게 최근치죠. 그 수치에서도 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는 이제 분명히 그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은 전망인데 빠른 시일 내에 그 지표가 그 정책 당국이 그 바라봤던 그런 지표 수준까지 그 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시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시는 시점이 더 안정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 매물을 내놓는 결심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우려가 크죠.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기 지금까지 시점에서는 뭐 이게 안정이 된다라든지 그런 판단을 하기는 좀 아직은 시간적으로는 이르죠. 근데 과거 89년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때에는 그 법 개정한 이후 1월, 2월, 3월, 4월 그 전셋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오르고 한 4개월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좀 안정이 됐죠. 근데 그 해에 89년 법 개정할 때 시점에 그 전세의 상승률도 꽤 됐던 흐름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전세값이 오르는 부분은. 근데 이번은 그 89년과 달리 기존의 현재의 임차관계의 그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의 임대차 상태를 이 법에 그 권한이 존중되는 그런 법으로 만들었죠. 89년의 법은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임차관계에 대한 보호를 하는 그런 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를테면 상당히 그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그런 진통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기존의 임차관계를 법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한율 5% 이내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주택이 한꺼번에 상당한 폭의 그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대상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전세를 드린다든지 전세가 완전히 종료돼서 이 신규 물량을 가지고 전세를 드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할 테고 그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 5% 이내 상한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그 개정법의 그 범위 내에서 정착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차인, 임대인, 특히 임대인분들의 그 재산상의 그 어려움, 또 계획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미리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법 개정이 꼭 필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부나 주택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지 않은 정부는 없었어요. 좀 획기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이제 그게 여러 논의들이 있죠. 반값 아파트 공급 문제도 있었고,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정책의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못 미쳤어요. 그게 이제 그 임대 분양으로 이제 일부 나타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양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그것이 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소진시키는 그런 또 정책의 또 역기능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그 더 호감을 갖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책적 합의는 이미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죠. 인사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게 그렇죠.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과 실이죠. 예. 과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17년 이제 조기 집권하고 이렇게 그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질지라고는 아마 예측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코로나19,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양적 팽창에 따른 아주 초저금리 상태에 있어서의 과도한 유동성이 형성돼서 그게 부동산 쪽으로 대거 몰리는 거를 가정을 했다면은 정책을 아마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 변명의 여지는 없죠.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합니다. 뭐 반성 정도가 아니죠. 통렬히 반성을 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이 구역을 그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5배가 넘어가면 워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청약률이 일정 대수 이상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그렇지 않습니까? 묶다 보니까 뭐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버리고 그 과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LTV가 70%였는데 그게 발표돼서 묶이는 순간 그날서부터 50%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은 이 모든 그 자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려는 개인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정부를 성토하는 그런 요인이죠, 실제가.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규제 지역을 정해서 그거를 또 뒤따라가면서 지정을 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 정부도 일찍부터 그거를 개별권의 담보 물건의 담보 가치에 뭐 70%를 대출한다, 50%를 대출한다 이런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차주의 소득 대비 총소득 대비 그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소위 뭐 DSR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새로운 그 대출 정책이 아직은 좀 정착이 안 된 상태예요.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이제 가리라고 봐요. 예.